지난 시간에 그 강의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했었고, 오늘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목 이름은 그다음에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책이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학기 안에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그 원고를 강의 노트 형태로 우리 EKU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올 때마다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처음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수업할 그 책의 내용 목차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정보는 생각의 표현, 정보란 무엇인가, 데이터와 지식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수업 내용이 챕터 1 이거를 오늘 전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것의 역사, 그다음에 그것의 본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코드화하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구조화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계산적 모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정보는 생각의 표현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 학기에 출판될 그 책의 내용이고, 지금 이 챕터 1부터 차례대로 여러분들 EKU에 올라가 있으니까 수업 올 때마다 다운받아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쓰고 정보라는 얘기도 많이 쓰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특히 제일 중요한 말이 정보인데요. 정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뭐 정보통신 기술을 할 때 정보라는 말도 쓰고, 혹은 일상적인 용어로도 쓰죠. 뭐 문헌정보학과, 우리 학교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은 뭐 언어정보학과, 그렇게 인문사회에서도 정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에서도, 공학에서도 정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정보라는 말은 굉장히 널리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혼란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 정보, 지식. 그 다음에 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지성. 그 다음에 지능, 지혜.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먼저, 데이터, 정보, 지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책에 제가 그 내용을 써놨는데, 예를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 듣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제가 조사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테이블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엑셀 테이블 같은 거로 해서 학생 번호가 있고, 여기에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키와 몸무게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1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데이터예요. 그게. 그냥 숫자들의 나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와, 내가 알고 싶었었던 뭔가를 내가 알아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일 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평균을 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을 냈어요. 그랬더니 키의 평균이 170이고 몸무게의 평균이 60kg였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의미를 받죠?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170이고 몸무게 60kg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문의 크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의자를 새로 제작하는데 의자의 크기를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갖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무슨 티셔츠를 주문하는데 그 평균과 뭐 이런 분포를 알게 되면은 내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옷을 맞춘다든가 의자를 제작한다든가 이럴 때요.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나의 의도에 맞게 아니면은 무슨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서 변환된 형태, 그것이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그 정보 값은 어떤 의미를 갖죠.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형태로 가공하는 거죠. 우리의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를 다 쟀지만 그것을 가공을 했잖아요. 평균을 내고 분포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가공을 한 거죠. 가공을 왜 했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정보예요. 정보. 그렇게 데이터와 정보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보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의미가 있게 변환했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으면은,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은 정보고, 의미가 없이 그냥 나열이면은 그것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자료라는 말도 씁니다. 자료라는 말도. 예. 그래서 의미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170이다 라는 것은 나한테는 의미가 있죠. 나한테는. 하지만 예?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어떤 유치원 선생님한테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의 어느 클래스의 학생들의 키가 170이라는 거가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반의 키가 170, 평균이 170이라는 것도 그 선생님한테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요.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그 가공된 정보를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남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여학생들보다 보편적으로 크구나. 일반적으로. 혹은 키와 몸무게가 비례를 하는구나. 키가 큰 애들은 몸무게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숨겨진 패턴을 내가 찾아내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남학생들의 키가 일반적으로 여학생들보다 크다. 라는 그 사실 자체는 아까 얘기한 아프리카 우간다의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반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정보인데 어느 특정한 개인한테만 의미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정보.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의미를 주는 그런 가치, 그런 내용, 그런 거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라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반 학생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얘기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이라는 얘기를 한 김에 이제 지자가 나오는 거를 다 한번 써봤는데 이거 외에 또 있나요? 지성, 지능, 지혜 뭐 대충 지자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지혜 같은 것을 보면은 지자를 알지자로도 쓰지만 이제 슬기지자, 그러니까 알지자 밑에 날일자가 있는 여러분들 한문을 알면은 그 지자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도 쓰고 저 지자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같은 그냥 의미니까 하나는 안다라는 지자고 하나는 슬기라는 지자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고 한번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성이라 그러면은 지자는 이제 안다라는 거잖아요. 지식. 성은 성격, 네? 성질 뭐 이럴 때 성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단어죠. 우리 고려대학교에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지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성. 네? 그리고 그 지성을 표현한 구호가
어떤 구호가 있냐면은 우리 학교 구호 중에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차가운 머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지식들 그것이 지고 뜨거운 가슴, 감성, 감정, 예? 뭐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성이죠, 그죠?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능, 지자인데 지식인데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지식이나 정보는 어떤 단편적인 사실들이잖아요. 단편적인 내용들, 단편적인 패턴. 이것은 이거다.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크다. 라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키가 170이다. 뭐 이런 것들요. 그것들이 지식인데 지능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경우에 우리 반 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재다 보니까 키의 평균에서 그 다음 지식을 끄집어내는 거. 남학생들의 키가 여학생들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아니면 키와 몸무게가 비례를 한다라는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그 능력. 그것을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지식을 인식해서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다른 것과 재조합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추론하고 뭐 모든 이런 과정들을 지능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식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위즈덤이죠. 위즈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즈덤. 우리나라 말로 아니 영어로 위즈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라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밸런스고 하나는 공공의 선이에요. 공공의 선. 그래서 어떤 지식과 지능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균형감 있게 공공의 선을 위해서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능은 높은데 지혜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능은 높지만 그것을 균형감 있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 관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로 우리가 한 거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이고 그 중에서 정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들은 다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자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정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보라는 한자를 쓰면은 여러분들 한자를 아실 것 같은데 요렇게 쓰죠, 그죠? 정보. 정자를 보면은 왼쪽 편이 마음 신변이잖아요. 마음, 그 다음에 풀을 청. 풀을 닫는 건 깨끗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보인다. 그 마음 속을 밖으로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정이라 그러면은 마음을 밖으로 보인다. 내 마음을 보인다. 근데 보자는 어떤 보자냐면은 남한테 알린다. 보도한다. 남한테 이제 안다. 보도본부. 이렇게 또 보자거든요. 남한테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정보라고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한 형태로 만들어서 클리어한 형태로 만들어서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남한테 알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정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생각을 서로 의사소통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사실 정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in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 정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정보. 이렇게요.
근데 중국에서는 정보라고 쓰면은 스파이 같은 의미로 쓰인대요. 실제로 CIA, 미국의 CIA도 중앙정보국이잖아요. Central Information Agency죠. Information. 그래서 중앙정보국. 우리나라도 요새 문제가 많이 시끄러운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곳이죠. 국가정보원. 예? 국가정보원이라고 하잖아요. CIA도 정보라는 단어를 쓰고 중앙정보국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정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실 우리가 국가정보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가려서 정보라는 단어를 듣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국가에서 만든 무슨 IT 개발하는 업체, IT 개발하는 기관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보라는 단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 IT 하는 사람도 그 의미대로 쓰고 일반적인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또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한 국가정보원이나 중앙정보국에서 얘기하는 정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국가에서 어떤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의미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얘기할 때는 스파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는 신식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신식. 이 신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자가 신호할 때 신자예요. 신호할 때. 그 다음에 식자는 휴식할 때 식자입니다. 우리가 휴식한다. 휴식이라는 단어 말고 또 숨을 쉬다라는 뜻도 있어요. 숨을 쉬다. 그래서 식자를 가만히 보면은 위에 이제 자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옥편에서 찾아보면은 위에 자가 코라는 의미래요. 코. 그 다음에 속에는 마음심이 있잖아요. 마음심. 그래서 식자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숨을 쉬듯이 밖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밖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나의 마음속에도 넣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서 밖으로 내밀고 하는 의미라고 쓸 수가 있어요. 식자는.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신호할 때 신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밖으로 내는데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신호로 어떤 기호 어떤 단어도 기호죠. 말도 기호고 여러 가지 기호, 심볼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형태를 갖춰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의미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남한테 알린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끄집어서 어떤 신호로 표현한다. 신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은 남한테 알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다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 봐도 비슷한 영어로는 information이라고 그러죠. information. 근데 이것을 information요. 이거를 이제 다시 번역해서 이제 나눠서 보면은 information이거든요. information. 그러니까 formation이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단어에서 써요. information으로도 쓰지만은 deformation, conformation, transformation. formation 들어요. formation은 뭐냐면은 form,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form에다가 mation 하는 거죠.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형태를 만드는 거. 그럼 information이라 그러면은 infuse 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존재에 모양을 주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단어, 아까 신식, 정보, 인포메이션 단어를 보면은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심볼이라 기호죠, 그죠?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나중에 활용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정보로 받아들이냐 데이터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는 정보로 가고 그냥 단지 데이터일 뿐인 사람한테는 보여줘도 그 사람한테 가지 않는 거죠. 보여줘도.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거 아까 중국어 신식에서 나온 신자 네? 이런 거 그 다음 포메이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생각, 개념, 의미 이런 것들을 머리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기호로 그것을 인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코딩. 인코딩은 기호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 숫자, 심볼, 이미지도 되고 어떤 패턴이나 구조도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하면은 그것이 인코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코딩.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IT 쪽에서 정보 통신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문헌 정보 무슨 그런 정보 쪽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단어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같죠. 실제적으로는 같은데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쪽 정보통신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코딩과 디코딩, 인코딩한 거, 기호로 표현한 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의미적인 표현으로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인코딩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인문사회계에서 정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는 정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인코딩하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인코딩 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바라볼 건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문헌 정보라고 그러면은 문헌들 이런 것들을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분류를 하고 재배열을 하고 구조화하고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을 정리를 하면은 정보는 그 다음에 지식은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밖의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들어오지 않죠. 나머지는 나한테 의미가 있을 만한 것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필터링해서 들어오질 않는 거죠.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집에서 한 50분 동안 제가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지하철 갈아타는 역도 있고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 동안에 본 사람이 최소한 몇백 명은 될 것 같은데 몇백 명, 몇천 명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세 사람 정도가 기억이 나요. 세 사람 정도가. 왜 기억이 나는지를 나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지를.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 옷 때문에 기억이 나겠죠. 또 또 한 사람은 등산 가고 있는 어떤 노인 한 분, 그런 분들요.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왜 그 수천 명 중에 해필이면 그 세 사람만 나의 기억에 남을까? 내 기억에 남고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즉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겠죠. 그럼 그 의미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관심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중에 어떤 것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나한테 다음에 뭘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가 연결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 3명을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나는 여기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그럼 나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조합과, 아까 지능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재구성하고 그 중에서 다시 표현을 해내죠. 인코딩을 해내죠. 그죠? 어떤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내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의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얘가 우리 책에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만화 아세요? 이게 최강자두라는 만화예요. 최강자두. 우리 아이가 어려서 집에 가면은 만화를 같이 보는데, 제가 이 만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만화를 보면은, 조금 크게 해볼게요. 만화를 보면은 만화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얘가 자두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생활들이 나오거든요. 학교 생활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얘가 이제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혼을 나는 장면이죠. 근데 혼이 나는 요 장면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그냥 그 형태로만 그려져 있어요. 형태로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다른 애랑 이렇게 사이좋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가 화가 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얘네들만 모습만 보여주고 다른 애들은 그냥 형태로만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데이터고 얘네들은 정보거든요. 얘네의 모습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기억도 어차피 못 날 거. 어차피 오늘 내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몇 명만 기억나는 사람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만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만화의 작가는 정보와 데이터를 굉장히 잘 구별하고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그림을 안 넣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골목길로 아이들이 막 나오는, 걸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걸어가는 장면에서도 딱 자기가 좋아하는 애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전부 이런 애들로 나오는 장면이요. 데이터와 정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만 정보고 나머지는 데이터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땡땡쥐베리가 발표한 1943년에 발표한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동화라고도 얘기하고 소설이라고도 얘기하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의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여기다가 적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여우의 얘기를 보면은 수많은 여우들이 있어요. 여우 중에 어떤 특정한 여우가 이제 여우를 길들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서 여우 수백 마리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여우를 구별합니까? 다 똑같이 생겼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 여우들은요.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그 특정한 여우들, 수백 마리의 여우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여우를 내가 길들이고 정을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제 의미를 주는 거죠. 얘는 특별해. 이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 달리 나한테 어떤 특별한 여우야. 그렇게 길들인 상태에서 다시 우리에 넣어가지고 수백 마리의 여우들하고 같이 있을 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눈이 안 떴는데 그 여우가 눈에 보이잖아요. 저 눈에. 그죠? 그리고 그 여우는 다른 여우들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그죠? 정보인 거죠.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들.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준다는 것도 길들이고 익숙해지는 거. 그것도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길들여진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정보, 그렇지 않은 것은 데이터.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화를 그려놨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고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야. 그런 얘기도 농담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보와 정보가 들어오는 쪽, 그 다음에 표현하는 쪽,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눈, 귀, 코를 통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낸다라는 의미거든요. 인식하고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를 골라내며 그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그 복잡한 사고와 계산,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것이며, 네?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인식해서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나의 문제 해결이라든가 의사결정, 사고, 계산 이런 데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미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남한테 전달할 것인가. 네? 전달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두뇌 활동은 결국 정보 처리 과정이다.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정보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정보예요. 정보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산하고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그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보 처리 과정.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심리학자, 인지과학자, 철학자, 정보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인지과학자, 철학자, 정보과학자들이 하는 것들은 다 정보 처리 과정, 패턴을 연구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정보를, 단편적인 정보를 명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밖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정보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위해서는 표현의 도구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언어,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아까 얘기한 인코딩, 어떤 기호 이런 것들로 될 수가 있죠. 그 기호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글자, 숫자, 그림, 소리, 어떤 행위 이런 거요. 행위. 그 다음에 표, 테이블, 그래프,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아까 인식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보 표현.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보게 될 대부분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리고 요거 읽어보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뇌 속에서 진행되는 정보의 처리 과정인데 단편적인 생각은 정보의 표현에 가깝지만 단편적인 정보들의 관계, 그걸 처리 방법, 절차 등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자동 장난감 조립 순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러한 절차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어떤 이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되죠. 표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인풋,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것이 아웃풋이 되죠. 네. 글자 색깔을 조금 바꿔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에서 정보로 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정보가 되는 거고, 정보를 표현할 때는 이제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인코딩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코딩.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인식,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정보 표현. 그것을 input, process, output. 그래서 이것을 IPO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IPO. IPO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할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절차적인 지식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그 쪽에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 절차에 대한 과정들을 우리가 연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책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예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는 그 남자와 여자 얼굴을 구별하죠, 그죠? 남자와 여자 얼굴을 구별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어떤 그 의미 있는 작업, 그것을 계속 경험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정보 처리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데이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의미 있는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끄집어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남자, 여자 구분하는 정보 처리 모델을 활용해서 저 사람은 남자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뭘 가지고 구별하죠? 화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요. 머리 모양도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지금 밖으로 끄집어내서 인코딩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눈매가 어떻고, 광대뼈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남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남자, 여자 얼굴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능력으로?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못한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한 거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서양 사람과 코케이션과 동양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얼굴을? 거의 구분합니다. 거의 구분해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구분하죠.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죠? 코 높이, 그 다음에 피부 색깔, 눈 색깔,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했고, 성형수술에서 코를 높이고, 성형수술에서 눈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퍼플 칼라 렌즈를 끼고, 예? 까만 눈동자를 없애기 위해서 파란색 렌즈를 끼고, 그 다음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네? 쟤는 동양애인데 코 높이는 수술했고 머리 염색해가지고 칼라 렌즈 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구분을 하는지 표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잘 표현을 해내가지고 이 표현한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사용만 하면은 내가 구분하는 정도의 정확률로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면은 나는 굉장히 잘 표현해낸 거죠. 그리고 이 표현해낸 걸 가지고 여러분은 특허를 낼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얼굴 구분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 모델에 대한 방법,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특허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도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얼굴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잘하는 그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표현을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만 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인코딩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인식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미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니까. 인식은 받아들이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내가 이걸 명시적으로 표현해내고 인코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나도 나의 그 정보 처리 과정을 나도 정확하게 모른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만 해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쯤에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보가 무슨 의미인지, 데이터와 정보, 이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인식을 하고, 정보를 처리해서 표현해내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IPO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컴퓨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가져온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을 아까 정확하게 표현해내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거가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가 컴퓨터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해낸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돌리는 기계가, 우리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가 이제 컴퓨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 챕터 2, 챕터 3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사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날 겁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위에 써 있지만 정보 처리를 자동으로 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챕터 2장에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산업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21세기는 뭐 정보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산업시대 이전은 뭐죠? 산업시대 이전은 뭐 과학의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농경시대가 있었죠. 농경시대가. 그래서 쭉 오다가 과학의 시대를 거쳐서 산업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사고부터 비롯해서 역사, 문화에 굉장히 큰 이제 분수령이에요. 산업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근데 그 산업시대를 특징 짓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핵심 키워드가 기계예요, 기계. 머신. 기계라는 거거든요. 산업시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계가. 기계의 핵심 특징은 뭐냐면은 반복과 자동이에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반복해서 자동으로 하면은 그것을 기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기계라고. 근데 또 이 장에서 얘기할 거지만은 어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아까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구분하는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저 사람 서양 사람, 저 사람 동양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매일 반복하니까 너무 지루해. 내가 반복하는 방법을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이걸 가지고 기계로 만들면 되겠다. 기계는 반복을 자동으로 하니까 똑같이 기계로 만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정보 처리 과정을 표현해낸 거고 그 표현해낸 것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하는 기계를 만든 거고 그것이 바로 컴퓨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라는 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반복과 자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반복과 자동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 반복과 자동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은행원이 있는데 그 은행,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를 보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 유럽의 그 은행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등을 켜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 은행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은행에서 고객의 계좌 잔액에 따라서 이율을 매겨서 이자를 계산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그 은행에 이 사람이 돈이 얼마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서 그 다음 달에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얼마면은 이율이 얼마니까 몇 프로 계산해서 이 사람은 이자 얼마.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죠. 그죠? 간단한 계산 프로세스죠. 이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고객이 몇백 명 정도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쌓여 있는 거 하나씩 보면서 이율 계산하는 거예요. 이율 계산하고. 일이 똑같죠. 예? 일이 똑같아요. 기계처럼 일하고 있죠. 수백 명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은행의 고객의 수가 100만 명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예? 이자를 계산하는 작업 과정은 변하지를 않았죠. 간단한 절차죠. 간단한 절차를 반복해서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100만 명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일을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분에 고객 한 명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1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00만 명 걸 다 계산하려면. 매달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업시대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시대 특징은 100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해야 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복을 자동으로 하는 빠른 기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산업시대의 특징이에요. 효율성, 반복,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산업시대가 기계가 나온 건데, 이 사람도 그렇게 기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봐서 액수 곱하기, 그 다음에 이율은 이자. 아주 간단한 과정인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걸 기계로 만들면 되겠다. 그 간단한 계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겠다. 기계의 핵심은 반복과 자동이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 A씨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율을 계산하는지 자기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를 밖으로 적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자기가 계산한 걸 절차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에서 시킨 대로,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시킨 대로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분 안에 100만 명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그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의 절차예요.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밖으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반복과 자동을 하는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빨리 처리를 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 혼자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나처럼 계산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요 소프트웨어와 요거를 써서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나의 두뇌의 능력을 세상의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내 머리를 갖다 쓰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 기계가 없으면은, 그리고 그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모든 계산은 이 사람 혼자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만 사가면은 이 사람의 머리를 사가는 거거든요. 머리를 사가는 거거든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을 한번 봅시다. 그 컴퓨터는 A씨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 처리 절차를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다. A씨의 머릿속 생각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컴퓨터에 넣어지지 않는다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그 문서의 철자법을 교정하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앞에 정문 앞에 가면은 인쇄소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복사집처럼 다 바뀌었지만은 인쇄소에 가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약간 어두컴컴한 저쪽 안쪽에 가면은 어느 아저씨가 앉아 계시죠. 아저씨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납이나 철로 된 철자들이 쭉 박혀 있었어요. 여기는 철자가 있었고 기역, 니은 뭐 이렇게 한글 철자가 있고 뒤에는 나무로 이렇게 길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걸 다 박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서를 써서 갖다 주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 아저씨는 거기에 해당하는 철자를 끄집어 가지고 판형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판형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가면 최자 찾아서 넣고 종자 찾아서 넣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판형을 만들어서 이 판형을 가지고 떠요. 떠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찍어내는 거죠.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또 무슨 일까지 했었냐면은 철자 교정도 봐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쓴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인쇄된 것을 보고 순식간에 찾아내요. 철자가 틀렸다. 순식간에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찾기 힘들었는데 그 아저씨는 순식간에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아저씨는 어떤 방법으로 저걸 찾아내는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도 곰곰이 보면은 찾아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 아저씨도. 아까 우리가 서양 사람, 동양 사람 구분하는 거를 우리는 잘 하지만 남한테 얘기는 잘 못하듯이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철자를 빨리 찾아내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얼굴 구별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만 끄집어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시도를 한 거예요. 철자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그 과정 절차를 명시적으로 해서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다.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가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라든가 워드에 보면은 철자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특허받은 소프트웨어예요. 특허받은 기술이에요.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철자 교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하려면 그 사람한테만 가서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만 잘 표현해낸다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은 자기한테도 이익이고, 왜 그럼 소프트웨어가 팔리니까 자기는 돈을 버니까 이익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같은 능력을 없는 그 수많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 사람의 그 특별한 정보 처리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컴퓨터 전공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학을 하건 의학을 하건 아니면은 생물학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성을 표현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게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이,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하는 이 과목이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머릿속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표현하게만 하면은, 표현하게 해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그런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하고 이 수업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위에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봤죠.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절차가. 즉 어느 전문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특정 업무 처리 절차, 즉 절차 정보, 절차 지식을 먼저 명시적으로 표현해낸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알고리즘. 우리 챕터 4장, 5장, 6장, 7장 이쪽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 놓을까?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그대로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알고리즘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업무 매뉴얼이 그런 거예요. 업무 매뉴얼.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업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뭘 체크해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써놓으면은 신입 직원이 그걸 그대로 쓰잖아요. 쓰잖아요. 새로 배우지 않더라도. 그게 업무 매뉴얼이에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내 머릿속의 생각을 끄집어낸 거죠. 요리책에 나와 있는 탕수육 요리법. 요리법도 정확하게 알고리즘이에요. 내 머릿속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엔 뭘 집어넣고, 얼마를 기다리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 하잖아요. 요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다른 단위 작업들이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면은 컴퓨터라는 기계에 그 알고리즘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전달해야 돼요. 성공적으로 전달되면은 컴퓨터는 그 정보 처리의 기계, 즉 사람의 생각 기계가 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절차를 그대로 반복해서 막 빠르게 하는 그런 기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가. 소프트웨어하고 같죠. 예. 그래서 우리 머릿속의 생각, 정보죠. 그 생각의 처리 절차, 정보 처리 절차를 반복 자동기계인 컴퓨터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명시적으로 표현해내는 과정. 그거를 일반적으로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팅.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이해는 전공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소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읽어보기에 한번 요거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대학의 정심장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즉 정보가 아니면은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면 계속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다 정보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계속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정보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하지만 뛰어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내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쓰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팅,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은 이걸로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컴퓨팅 기계, 아까 잠깐 오버뷰에서 얘기했는데 기계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기계를 가지고 컴퓨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